브라질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패 문제로 휘말렸던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에 임명한 것을 계기로 탄핵당할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브라질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내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브라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난 주말부터 신흥국 과정에서 아마 외신이라든가 언론에 가장 많이 브라질 관련돼서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빠르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데는 부패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브라질 관련해서는 국내 투자가들이 워낙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10월에 이렇게 재취임에 성공하면서 2기를 맡고 있는데요. 네. 1기 때에도 간헐적으로 이 부정부패 문제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2014년 10월 2기를 맡고 나서부터 다른 국정운영 못하고 네. 부패 문제 때문에 부패 정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라질 경제의 또 하나의 희망이었던 룰라 대통령이 호세프에서 룰라 대통령이 좀 오면 브라질 경제가 괜찮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브라질 국민들한테 높은 지도, 한때는 80% 이상 어떨 만큼 높은 지도를 갖고 있는 것이 룰라 대통령이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룰라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호세프 직전 대통령인데요. 역시 이 부정부패 문제에 같이 연루되면서 어떻게 보면 호세프의 멘토격이 룰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간에 전직 룰라 대통령을 수석장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네. 브라질은 이제 장관이 되면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구속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되지 않느냐. 네. 쪽에 이렇게 일부 NGO라든가 아니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호세프 타당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8월 달에 네. 하계올림픽이 되기 때문에 헌정에서도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중요한 국제 행사가 잘 치르도록 잠정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시위대하는 것을 저도 직접 이렇게 CNN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봤는데는 한 300만 이상이 나왔다 그래요. 거기 이제 추정하는 외신을 보면 360만까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360만이 어떨까? 장애크가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은데요. 과거에 학생운동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학생운동을 세게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굉장히 시위가 굉장히 컸다는 거 10만 명 넘을 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300만 명이 넘었다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것이 아마 시위로 거리로 나와서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헌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 의회에서도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탄핵 문제와 관계없이 탄핵에 대한 가닥이 이번 주에 잡히지 않겠냐 해서 여러 가지로 브라질 관련된 외신들이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또 브라질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 또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브라질은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경제가 나쁘더라도 브라질 국민들이 굉장히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네. 브라질 하면 뭐로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삼바 페스티벌이 그러면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이 삼바 페스티벌이 자기 경제 고통보다 더 이렇게 인생의 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가 나쁠 때 다른 국가처럼 대통령이 탄핵에 몰리는 경우는 드문데요. 네. 결과적으로 부패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일의 국제투명선교 트랜스퍼런시 TI라고 표시해요. 네.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12월 초 정도의 각국의 부정부패 지수를 부패 인식 지수라 그러죠. 네. 또 뇌물 공여 지수는 2년 만에 발표하는데요. 부패 인식 지수를 올해 1월 27일 날 늦게 발표했어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회원국 조사 대상 국가도 좀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좀 당초보다 늦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중남미 하면 부패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중남미의 부패도는 40점 정도인데요. 세계 평균 43점에 밑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패 점수가 높으면 부패 점수가 높으면 이제 높을수록? 투명도다 하는 얘기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네. 됩니다. 부패도 점수가 낮으면 이게 부패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브라질의 부패 대신 38점입니다. 요게 이제 혹시 점수가 낮으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난 이렇게 해서요. 네. 브라질의 부패 대신 38점인데요. 세계에서 한 76위 정도인데요. 지금 브라질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세계 7, 8위 정도인데, 네. 저 우리 세계에서 76위 정도면 얼마큼 그 낮은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단적으로 이렇게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목에도 이렇게 우리 양 PD께서 제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 PD께서 이렇게 뽑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부패도 순위로 추락하는 하락폭으로 볼 때는 작년에 가장 컸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브라질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상 지금의 브라질 국민을 들끓게 하는 이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역시 뭐냐면 민간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뇌물 공여 지수는 브라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부패 인식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권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집권층에 연루될 수 없는 국영업체입니다. 네. 상업체 페트로브라스죠. 이제 페트로브라스의 그 부패 문제가 이게 사실상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이 주는 뇌물 공여 지수는 그렇게 상당히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부패 인식 지수, 부패도 지수는 낮아지는 이런 네. 배경이 되고 있다. 그만큼 부패가 심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브라질처럼 또 부패가 이렇게 심화되게 될 경우에 또 이제 경제 상황도 또 연관성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요. 지금은 이제 경제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생산하면서 보면 노동과 자본 투여, 생산성, 총요소생 뭐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세계가 가상현실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증강현실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VR에서 세계 10대 유망 기술 제4차 산업혁명에서 유명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증강현실 시대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국 보이냐 안 보이냐. 네. 가상현실은 가상된 현실을 보게 하는 거고 증강현실은 직접적으로 보게 하는 이런 것을 증강현실 시대라 하는데요. 세계가 하나고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네.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서도 부정부패 문제가 지금은 가장 장애음이다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왜 브라질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느냐 하면 세계 경제에서 최대 장애인은 부정부패 문제,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역시 100달러 하는 것보다도 지금 40달러는 엄청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브라질 경제는 브릭스 경제의 상징인 것처럼 또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부정부패와 원자재 추락 문제가 브라질 경제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양대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럼 경제 상황이 얼만큼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좀 이렇게 비춰보면 네. 작년에 그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죠. 마이너스 3.8% 저거 굉장히 작년에 아마 성장 중에 가장 나쁜 성장률일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물가 상승률 10%.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면 스태그네이션, 침체고 그다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국민의 경제 고통을 가장 증폭시키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또 하나의 그 고통지수에 해당되는 실업률은 9.1%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 시위에 참여하는 이러한 정문층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렇게 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의 실업자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제 브라질은 국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고용 계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될 것인가 하면 국영업체의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장애커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네. 페트로브라스의 책임자가 나고 장애커가 근로자다. 네. 근데 나는 부정부패에 휩쓸리고 자 장애권은 깨끗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근로자들을 울며 겨자 먹고 싶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기업에 속해 있는 실업률 같은 게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실업률이 9.1%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의 실업자, 네. 청년의 실업자, 이 사람들이 들끓는 이유는 국영의 공무원들, 국영의 공기업의 직원을 빼면 실업률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 수치보다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높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체감적인 실업률은 더 높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경제 고통지수, 지금 미국에서 보면 집권당을 평가할 때 경제 고통지수, 미저리 인덱스라는 표현을 네. 쓰고 네오 미저리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그건 어떠냐 하면 자, 실업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경제 성장률은 빼면 네. 이게 신고통지수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업률 9.1%죠? 네. 그 다음에 물가 상승 10%죠? 그럼 19% 가죠? 네. 경제 성장 마이너스 3.8%니까 그거 빼주면 한 22% 넘거든요. 신경제 고통지수로 사실 20포인트가 넘는 데는 브라질이 거의 유일하지 않냐. 짐바브웨라든가 네. 빼고요. 짐바브웨는 뭐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도 아니니까. 왜냐하면 인플레 상승률이 5% 되니까 그럼 뭐 빼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는 신경제 고통지수가 20을 넘는 것은 브라질이 유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재정 적자가 올해 들어서 급격히 악화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브라질이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럼 올해는 아닐까? 작년에 베이스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죠? 마이너스 3.8%니까 베이스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3.5%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상을,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수준 더 떨어진다. 자, 마이너스 3.8% 떨어졌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3.5%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3.5%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절대 수준은 더 떨어지는 거죠. 네.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렇게 브라질 경제가 보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패도 굉장히 심하고 또 경기 상황도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세계 3대 평가사들도 이번에 평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요. 네. 이게 브라질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조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투기 등급에서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건 더 이상은 의미가 떨어질 게 없습니다. 없군요. 왜냐하면 신뢰가 없는 네.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 등급에서는 투기 등급 떨어지면 거기서 단계는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떨어질 게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한 단계 떨어져 봐야 믿지 거기서 못하는 단계이기 거기군요. 때문에 거기서 네. 거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그 3대 평가 기관들 잘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좀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무디사와 S&P사 그리고 유럽의 피치사인데요. 네. 사실은 그 유럽의 피치사는 순위상 마켓쉐어로 볼 때 3등이기 때문에 세계 3대 평가에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무디사와 S&P가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3대 평가기관에 들어가니까 피치를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마켓쉐어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인 게 중요한 게 S&P와 무디사인데요. 이 중에 그 S&P가 스탠다드포어스가 금융위기에는 무디사에 점점 떨어지는 것을 사실상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공격적으로 조정해왔던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전원을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가이드 안내판을 갖고는 세계 3대 평가 중에서 S&P가 그걸 제대로 대처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가 마켓쉐어를 점하고 옛 명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신용등도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S&P가 먼저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투기 등급으로 조정했고요. 피치사도. 네. 그 다음에 무디사도 작년 12월에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는데요. 향후의 그 전망도 상당히 그 개선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6개월 후에 내지는 9개월 후에 국가신용등급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내는 이게 더 중요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안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일 땐 올려, 안정적일 땐 그대로 유지해, 부정적일 땐 떨어뜨려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안내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전망 부분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CDS는 금리라든가 이런 크레딧 디폴트 스왑 금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흐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브라질과 관련된 해외 경제 지표들, 국제 신뢰 평가 지수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신용 등급도 강등됐는데 한 가지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 브라질 국채 투자 여건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최악의 상황이 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넘은 상태인데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자, 신용등급도 투기도 떨어져, 경제도 안 좋아. 저렇게 국가가 300만 이상의 매일 시대에 가. 네. 그 다음에
집권층인 호세프 이전에 룰라 대통령 부정부패에 휩싸여. 네. 그럼 투자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디폴트는 안 됩니다. 디폴트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이 되면 될수록 탄핵이 심해지면 될수록 탄핵 이후 상황을 생각해서 네. 지금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투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러한 국제 투자 자금들이 브라질에 들어가면서 네. 사실 아이러니컬히도 브라질의 투자 여건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또 펀더멘탈 이해 측면에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 여건상 헤지 펀드 투자 차리피킹상 여건상 개선되는 소위 네. 저가 메리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제2의 아르헨티나 잭팟 사태가 이렇게 네. 잭팟이라고 아시죠? 네. 사태가 이게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도 이런 게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이러한 잭팟에 대한 기대로 브라질의 주가가 한 13% 이렇게 올라간 상태고요. 또 브라질 국채도 한때 작년에 원회화란율이 한 300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네. 일부 증권사에서 브라질 국채를 전량 팔아라 중국에서 밀어라 하는 이런 투자 전략도 나와서 한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원회화란율도 280원대 가다가 한때는 네. 340원 가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반영해서 320원대로 회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라질에 대한 국채 투자를 너무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사다 보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다 이렇게 제치고 일부 국내 증권사는 브라질 국채를 다시 재투자를 권유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여건상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이게 재투자하는 기대가 지금 나오는 상태도 바로 브라질의 어떤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네. 이렇게 그렇다기보다는, 부정부패가 개선돼서 네. 이런 게 아니고 호세프 대통령만 나가면 브라질은 살아난다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기대심이군요. 호세프의 탄핵을 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호세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탄핵되도록 기도 떠오고 물 떠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저도 네. 우스갯소리를 그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는 그런 심정을 반영해서 지금 브라질의 국채라든가 국내 투자가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이런 투자 여건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앞서서 아르헨티나를 이제 예로 들으시면서 제2의 잭팟 이렇게 기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르헨티나는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브라질의 최근에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아르헨티나의 제2의 잭팟 사케 이건 이제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아르헨티나 사태는 지금의 브라질 사태보다 2014년까지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8월 달에 네. 미국의 헤지 펀드와 사실 투자원금 송환 문제를 두고 굉장히 네. 소송에 휘말렸던 거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때 당시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아르헨티나 국채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정부가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 그때 8월달, 9월달에 굉장히 국제 상환 물량 이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위해서는 사실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빠졌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경제 환경을 도출했던 지금 이제 호세프랑 시청자랑 네. 호세프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아르헨티나 경제를 이렇게 망쳤던 소위 좌파. 그럼 브라질의 노동당은 좌파죠. 호세프도 좌파고 룰라도 좌파죠. 네. 좌파 정부의 소위 페론주의, 페론주의가 사실 브라질 경제를 어렵게 했지 않느냐 해서 좌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소위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네. 금수저라고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카 주니어의 구단주였던 마크리 이분은 이제 좌파에서 가장 싫어하는 금수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금수저냐 흑수저냐 유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수저냐 흑수저는 사실상 거기서 발달이 됐던 거거든요. 그 마크리라는 사람이 가장 이 공산주의에서 좌파에서 싫어하는 이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고통이 얼마나 심했길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한때는 페론주의 영광 인기에 휩싸이다가 왜 사실상 가장 싫어하는 마크리 정부를 이렇게 선호했을까 네. 해서 작년 9월서부터 아르헨티나의 대선 과정이 돼서 작년 11월 22일 날 결과적으로 보면 마크리 정부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마크리 정부의 잠시 좀 말겠습니다.
마크리 정부는 거시경 계획에서 분배보다는 성장. 이해하셨습니까? 네. 성장. 그 다음에 노동자보다는 기업인, 임금보다는 배당. 그리고 계획경제 뭐 이런 것보다는 시장경제.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성장과 기업인과 배당과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 그만큼 접근도가 높아진다. 접근도가 높아진 예측 가능하다. 네. 지금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해도 국제적으로 보면 너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시장이 접근이 되니까 네. 신뢰가 봉착되니까 믿을 수 있게 되니까 마크리 정부가 그래서 보면 아르헨티나에 자금이 아주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작년에 아르헨티나의 그 대표 지수가 9월 달에 9천 정도 떨어지다가 2개월 후에 마크리 정부 태어나자마자 14,000까지 갔습니다. 50% 올랐죠. 엄청 50% 올랐네요. 올랐죠. 네. 국채도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르헨티나의 잭팟 사태다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런 나오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렇다 있었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브라질에도 또 한번 그런 것이 기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앞서서 뭐 이렇게 반 농담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냉수를 떠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 할 정도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탄핵될 가능성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을 좀 보면 네. 브라질의 탄핵이 쉬운 건가 아니면 어려운 건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방송을 위해서 사실상 일부 이렇게 국내 언론에 쓰진 나오긴 했습니다는 지금 호세프가 탄핵에 몰리냐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기 때문에 네. 과거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쫙 한번 보면 1950년 이후에 현직 대통령, 현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네. 탄핵에 몰린 경우가 4차례 있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양피틱에서 자막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막과 함께 사실상 이 문제가 이번 주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내 그 투자에서 보면 가장 그 관심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차례 있었는데요. 1954년 마르카스라고 해서 네. 이분이 이제 탄핵에 몰렸었고요. 그 다음에 92년 멜루, 그 다음에 99년 카르도주. 네. 사실상 그 이름으로 볼 때는 카르도주에서 도주, 우리나라의 도주에서 이때 당시에 국내 언론에서도 카르도주 하다 보니까 저분이 그 탄핵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4명, 지금 호세프까지 포함해서 현직 대통령이 4명의 탄핵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네. 브라질 내에서는 유일하게 92년 멜루 이분이 이에서 유일하게 탄핵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비교적 탄핵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탄핵이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브라질의 의회라든가 네. 그다음에 헌정이라든가 구조상으로 보면 집권당이 유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탄핵이 실제로 단행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데요. 네. 특히 지금 호세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그 8월 달에 하계올림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민의 의회 동정, 국제적으로 보면 그건 좀 치료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대상에서 이렇게 몰리긴 했습니다는 실제로 탄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히 예상됩니다는 지금 워낙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호세프의 탄핵에 대한 찬성도가 국민이 68%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지지도는 또 한 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정 운영 능력도 사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 한 70%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각도에서 지금 전 세계의 이렇게 투자자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이게 브릭스라든가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얼만큼 그동안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브릭스의 호세프 대통령의 그 탄핵 여부가 네. 이번 주에 실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분들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브라질 국채에 또 투자를 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내 그 증권사들 일부 사실상 그 브라질 국채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재투자를 권유하는 시각이고 또 그동안 이렇게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환차선적인 측면에서 워낙 그 환차선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물타기 하는 시각들이 좀 맞물려서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은데요. 네. 과거에 좀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면 아마 그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걔네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과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브라질 국채에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아마 국내에 언론들이 많이 타고 관심이 있었을 때가 2013년 6월일 겁니다. 이때 네. 버냉키 회장이 전 회장이 이렇게 출구 전략 얘기하면서 신흥 5개국들이 소위 취약 5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브라질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 몰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토비스프스를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두 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위에 많은 증권사 이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 일부 이렇게 증권사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전체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게 날개를 달았다 네. 하는데요. 사실상 그 토비스 6% 폐지는 궁여 직책도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때 환율이 6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했으면 지금 환율이 320원 갔으니까 얼마큼 손실이 났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환차손적인 측면이지만. 그리고 2014년 10월 달에도 호세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될 때 네. 사실상 일부에서는 룰라 대통령실 재무장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데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룰라 대통령도 부정부 페이스고 네. 룰라 대통령 시절에 재무장관이 얼마나 잘했길래 최고 통수권자 아닌데 그 사람을 재무장관을 해봐야 브라질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네.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때 헤어라 환율이 400원이었는데 또 떨어졌죠. 물타기 했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증권사에서 이제 브라질을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잔량 팔아라 할 정도로 헤어라 환율이 사실 28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사태가 됐습니다는 사실상 그 토비스 6% 했을 때 재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에 2014년 10월 달에 대통령 때 선거 때 재투자 않고 남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것. 근데 남아있는 건 국제투자 이자입니다. 너무 일부 증권사가 브라질 국채를 전량 팔아라. 이런 식의 성급한 전략보다는 갖고 있는 건 디폴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상황이 돼서 이 투자를 권유했다가 또 투자를 전량 파는 것도 잘못되는 거거든요. 네.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나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좀 나아졌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홀딱 또 재투자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펀더멘탈 측면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네. 또 국제유가가 아직도 반등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또 지금의 그 개선되는 거 호세프의 탄핵이 개대되느냐 하는 네. 정치권 문제지 않습니까? 정치권 언제 또 확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이렇게 시청자분의 그 투자자분의 그 재산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 요인이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을 위한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